안녕하십니까, 김승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혼합 암호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개키 암호 방식이 나온 이후로 많은 공개키 암호 방식의 장점들 때문에 사람들은 대칭키 암호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은가 하는 의견들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세계에서는 공개키 암호 방식은 대칭키 암호 방식에 비해서 키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속도가 매우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칭키 암호 방식의 장점, 속도가 빠르고 또한 하드웨어화 시키기 좋다라는 장점과 공개키 암호 방식의 키 관리의 편의성,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한 암호 방식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혼합 암호 방식, 하이브리드 크립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합 암호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쪽에서 데이터 암호용 키를 생성해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키 전송 방식을 이용한 혼합 암호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반반씩 의견을 내서 이 두 의견을 결합해서 어떤 키의 형태를 만드는, 비밀 키를 만드는 키 혼합 방식을 이용한 혼합 암호 방식이 있습니다. 키 양방의 의견을 둘이 합쳐서 만들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DPL만 키 합의 프로토콜이 쓰이고요. 그렇지 않은 전송 방식에서는 RSA 키 전송 프로토콜이 쓰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공개키 암호 방식의 또 하나의 장점인 전자서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도에) 디피와 헬만이 공개키 암호 방식의 개념을 처음 제안을 하고 그 이후에 2년 있다가 1978년도에 RSA 암호 알고리즘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키 관리상의 어떤 편의성에 굉장히 많은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공개키 암호 방식을 쓰면 대칭키 암호 방식에 비해서 비밀 통신을 할 경우에 장점도 있지만 대칭키 암호 방식에는 없는 전자서명이라는 기능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냅니다. 전자서명 기능이라는 것은 사용자 인증 기능과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전자서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전자서명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전자서명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앞서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나라에는 전자서명법이 있어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사용해서 내가 서명을 했을 때 그것이 종이문서와 똑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 근거는 전자서명 때문에 그렇고요. 이러한 전자서명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자정부에서 전자민원 서비스를 받을 때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가 있지요. 그런 인터넷으로 전자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직인이 찍히는 란에 전자서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먼저 이 문서를 만든 사람의 신원과 문서가 중간에 위변조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개키 암호 방식을 이용해서 생성한 고유한 정보를 전자서명이라고 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서명의 구비 요건으로는요. 먼저 서명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서 내용이 중간에 변경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전자서명을 어떤 A라는 문서의 전자서명을 떼내서 그걸 B라는 문서에 재사용할 수가 없어야 되고요. 문서를 나중에 서명을 해놓고 나 서명한 적이 없다라고 우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부인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자서명을 구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림일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전자결제 시스템을 쓰는 곳이 많은데요. 그런 전자결제 시스템에 내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자기가 사인한 이미지 파일이 뜨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들이 문서에 첨부가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서명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우측에 보이듯이 숫자, 어떤 무작위한 숫자의 형태로 표시되는 전자서명이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자서명은 바로 이런 무작위한 숫자 형태로 표기되는 공개키 암호 방식을 이용한 전자서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디지털 시그너처라고 얘기하고요. 좌측에 있는 이런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것이 왜 전자서명이 될 수가 없냐 하면 우리가 이미지 파일, 내 사인을 그래픽 이미지로 떠서 그것을 문서에 붙인다라면 나중에 어떤 다른 문서를 위변조하려는 사람은 그 그래픽 이미지를 똑같이 카피를 해서 다른 문서에 동일하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그래픽 이미지, 컴퓨터 이미지로 작성된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무작위한 숫자로 나오는 전자서명을 공개키 암호 방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공개키 암호 방식의 어떤 특징 때문에 이것이 전자서명에 사용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개키 암호 방식을 설명을 드릴 때 각 사용자는 2개의 키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하기 위한 자물쇠 기능을 하는 공개키가 있고 그 암호화된 것을 풀어보기 위한 개인키, 자물쇠의 열쇠에 해당하는 개인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호화 키는 누구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암호화할 수 있고 복호화 키, 열쇠는 개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만이 그 암호문을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명은 나 자신만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검증은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자서명을 생성하는데 개인키를 사용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공개키를 사용한다라면 이러한 공개키 암호 방식을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살펴보면 갑돌이와 갑순이는 다음과 같은 자물쇠를 어떤 공개 저장소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갑순이는 그것에 해당하는 키를 갖고 있게 되지요. 어떠한 문서가 왔을 때 갑순이는 이 문서에 자신의 비밀키, 개인키로 압인을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압인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를 수신한 갑돌이는 이 압인에 찍힌 모양이 갑순이의 자물쇠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라면 공개키 암호 방식을 전자서명으로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비밀 개인키는 갑순이만 알기 때문에 제3자가 위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최초의 공개키 암호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RSA 암호 알고리즘을 예로 들어서 어떤 식으로 전자서명으로 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예제를 들기로 하겠습니다. 갑순이는 자신의 공개키로 13이라는 숫자를 공개합니다. 자물쇠 구실을 하는 13이라는 숫자를 공개하고 자기 자신은 개인키로 13분의 1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Z라는 문서에 대해서 서명을 할 때 이 13분의 1에 대한 압인을 찍습니다. 어떤 식으로 찍냐면 Z는 아스키 코드로 90이죠. 그래서 90에 13분의 1 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 원래 문서 Z와 서명값 90에 13분의 1 승한 값을 같이 갑돌이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문서 Z와 90에 13분의 1 한 값을 수신한 갑돌이는 90에 13분의 1 한 값, 서명값에 갑순이의 공개키 13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수 90이 되겠죠. 이 90이 원래 문서 Z와 같은가를 비교하게 됩니다. 90은 Z의 아스키 코드는 9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치하게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어떤 문서가 변경되게 되면 여기서 90의 13분의 1에 다시 13승을 했을 때 그 문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게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전자서명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 쓸 때는 RSA 때와 마찬가지로 저렇게 단순한 13으로 자물쇠를 하고 13분의 1로 비밀키를 하는, 개인키를 하는 그런 단순한 구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연산을 도입해서 좀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다음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실제 사용되는 RSA 전자서명입니다. 실제 RSA 전자서명에서는 다음과 같이 2개의 숫자를 공개키로
공개를 합니다. 13은 몇몇 승할 때 위로 올라가는 수가 되겠고요. 143은 그 모듈러스 연산에 포함되는 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키를 공개하고 나면 요거에 해당하는 개인키 37을 갑순이는 갖고 있게 됩니다. 이런 37을 이용해서 Z라는 문서에 대해 서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90에 자신의 개인키 37승을 해서 그것을 143으로 나눈 나머지 51을 서명값으로 첨부합니다. 갑돌이가 전자문서 Z와 그 다음에 51이라는 수, 서명값을 수신을 하면 갑순이의 공개키 13과 143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해서 서명을 검증합니다. 51에 13승을 한 후에 그것을 143으로 나눈 나머지는 90이 나오게 되고요. 그것은 아스키 코드로 Z지요. 이것은 원래 문서 Z와 똑같기 때문에 서명이 중간에 위조되지 않았구나, 위변조되지 않았구나. 또한 갑순이의 공개키로 확인을 했으므로 이것이 갑순이가 만든 문서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간단한 예제를 들기 위해서 알파벳 한 글자에 대해서 서명하는 예제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서명을 할 때 문서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문서를 매 글자마다 전부 다 서명할 수는 없고요. 이 큰 문서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서명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해쉬 함수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이즈가 큰 문서를 전송할 때는 압축 프로그램이라는 걸 사용해서 압축한 후에 전송을 하지요. 암호에서도 똑같이 압축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해쉬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쉬 함수와 압축 프로그램이 다른 것은 압축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사이즈를 줄였다가 필요한 경우에 다시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만 해쉬 함수는 일단 압축하고 난 후에는 원래 문서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해쉬 함수를 사용해서 문서를 압축한 후에 서명하는지 다음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개키는 17과 2773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요. 개인키로는 157이란 개인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보단 긴 문장 EBS 교육방송이란 문장에 대해서 서명을 생성하고자 하면 먼저 압축 프로그램 H라는, 여기서는 H라는 기호를 썼습니다. H라는 압축 프로그램, 해쉬 함수를 사용해서 EBS 교육방송을 압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선 예로 그냥 3이라는 간단한 숫자로 압축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3의 개인키승 157승을 한 후에 이것을 2773으로 나눈 나머지 441을 서명값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문서 EBS 교육방송과 441이라는 수를 서명값으로 해서 상대편에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EBS 교육방송과 441이라는 서명값을 수신한 수신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전자서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441이라는 서명값에 공개키 17승을 합니다. 17승을 해서 277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 3과 원래 문서 EBS 교육방송을 압축한 값, 이것과 비교해서 같은 값을 비교를 합니다. 이것이 같으면 문서가 중간에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해쉬 함수는 실제로 전자서명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이 되고요. 실제 우리가 계약서상의 어떤 간인의 역할을 합니다. 간인이라는 것은 여러 계약서가 굉장히 두꺼울 경우에 그 계약서를 반으로 접어서 그 페이지마다 다시 또 서명을 하지요. 이렇게 간인을 하는 이유는 중간에 문서가 빠지지 않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꺼운 문서, 어떤 2페이지 이상이 되는 문서를 할 때는 반드시 해쉬 함수로 압축을 한 후에 서명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될 요구 조건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일 것 같으나 실제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전자신문에서 실제로 나왔던 사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전자신문에 우리나라 어떤 전자정부와 관련된 것 중에서 이러한 해쉬 함수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간인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렇듯이 해쉬 함수는 전자서명에서 반드시 쓰여야만 되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전자 서명을 사용하기 위한 인프라에 해당하는 PK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공개키 암호 방식이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공개키 암호 방식만 있으면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많은 보안 문제를 공개키 암호 방식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공개키 암호 방식은 그 공개키 암호 방식 자체의 특징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개키 암호 방식에서는 각 사용자가 자기 자신의 암호화키, 자물쇠에 해당하는 암호화키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갑순이가 자기 자신의 그 공개키에 해당하는 파란색 자물쇠를 어떤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갑돌이가 갑순이한테 어떤 편지를 비밀리에 보내고 싶은데 만약에 을순이가 몰래 인터넷 게시판에 들어가서 갑순이의 자물쇠를 자기 자신의 보라색 자물쇠로 바꿔치기를 해놓습니다. 바꿔치기를 해놓으면 갑돌이는 자기가 갑순이에게 편지를 보내는 줄 알고 문서를 보내는데 실제로 그걸 풀어보는 것은 보라색 자물쇠의 키를 알고 있는 을순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키 암호 방식에서는 공개되어 있는 자물쇠, 공개키가 과연 누구의 것인가를 확인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공개키가 누구의 것인가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Public Key Certificate라고 하는 공개키 인증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구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자화된 인감증명서로서 어떠한 공개키가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구실을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개키 인증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 영역은 공개키 인증서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필드들을 정의를 합니다. 맨 앞에는 이 공개키 인증서가 어떠한 버전, 어떠한 형식을 따랐는지를 정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인증서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를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issuer name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 인증서를 누가 발급했는가를 나타냅니다. validity, 유효 기간은 이 인증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서류를 볼 때도 그것은 유효 기간이 반드시 존재하지요. 그래서 이런 전자적인 인감 증명서인 공개키 인증서에도 이 인증서의 유효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에 이것이 어떤 포맷을 따랐고 누구의 인증서고 하는 것이 쭉 표시가 되면 그 밑에 다음과 같은 실제 공개키, 자물쇠가 어떤 건지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적인 자물쇠는 이런 식으로 랜덤한 어떠한 수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영역 외에도 공개키 인증서는 확장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장 영역은 옵셔널 필드라고 그래서 실제 어떤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확장 영역이라는 것을 뜻하고요. 이런 것은 키 아이덴티파이어로 그래서 키 식별자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위에 보신 자물쇠를 어떠한 용도로 쓸 것인가? 예를 들어 지금 이 그림에서는 디지털 시그너처 non repudiation 그래서 전자 서명 용도로 쓰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인크립션이라고 들어가면 암호화 용도로, 비밀 통신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subject alternative name, 그래서 소유자의 이름 말고도 그 소유자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타의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이렇듯이 어떤 URL 명칭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이곳에 무슨 그 사용자의 주민등록 번호라든가 아니면 그 사용자의 지문 정보 같은 것을 넣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실제 소유자 이름에 이런 소유자 대체 이름 부분에 어떤 주요 정보, 주민등록번호 같은 주요 정보를 넣는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국제 표준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증서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을 다 기술하면 다음과 같은 서명값이 첨부되게 됩니다. 이 서명값은 뭐냐면 우리가 인감증명서를 발행하면 거기 뭐가 들어가냐면 이 인감증명서의 소유자가 누군가, 그 다음에 인감도장, 그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게 되고 맨 아래에 그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람의 직인이 찍히게 되지요. 앞서 보여드렸던 공개키값은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도장이 되겠고요. 자물쇠가 되겠고, 요 서명값은 이 인감증명서, 공개키 인증서를 발행한 사람의 직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개키 인증서에는 크게 사설인증서와 공인인증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도장에도 인감도장이 있고 일반적으로 막 쓰는 막도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의 경우는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만 막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어떤 약관에 따라서 어떤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하게 되지요.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것은 사설기관이 아니라 어떠한 국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공개키 인증서를 발행함으로써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그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그런 인증서를 얘기를 합니다. 사설인증서는 말 그대로 사설기관이 임의로 발행을 함으로써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설인증기관과 사용자 사이의 약관에 따라서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은 엄밀히 따지자면 전자서명법에 기반한 공인인증서가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 가시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라, 공인인증서를 입력하시오라는 문구가 많이 뜹니다. 그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공인인증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이러한 기관들은 사용자가 신청을 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공인인증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 최상위 관리기관으로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있습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이고요. 이러한 공인인증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해주고 또한 유효기간이 끝날 경우에 폐지시키고 아니면 사용자가 내가 인증서를 분실했다 이런 분실신고가 들어왔을 때 폐지시키는 그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하는 체계를 전자서명 인증 체계라고 얘기합니다. Public Key Infrastructure라고 얘기해서 약어로는 PKI라고 씁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이나 전자상거래 시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발급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는 크게 이렇게 4가지 절차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처음 한 번은 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인증기관이 지정한 등록 대행기관에 가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서 자기의 신분을 증명한 다음에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김아무개인데 인증서를 발급받고 싶다라고 공인인증기관에 요청을 하면 공인인증기관은 참조번호와 인가 코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참조번호와 인가 코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에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아까 받았던 두 번째 단계에서 받았던 참조번호와 인가 코드를 인터넷상에서 입력을 하면 공인인증기관에서 사용자에게 자물쇠
사용자의 자물쇠, 공개키에 해당하는 전자적인 인감증명서, 인증서를 발행해 주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 어떤 사용자가 직접 가야 되는 불편을 조금 덜기 위해서 은행에서 처음 내가 온라인 인터넷 사거래를 하겠다. 그럼 그때 실명 확인을 한번 거치지요. 그 실명 확인을 면대면 확인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이 과정을 조금 더 간략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전자서명 인증 체계는 크게 NPKI와 GPKI로 나뉘고 있습니다. NPKI는 National PKI라고 해서 정보통신부가 관리하고 있는 전자서명 인증 체계입니다. GPKI는 Government PKI라고 얘기를 해서 행정자치부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어떤 전자서명 인프라입니다. NPKI는 그냥 우리들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GPKI는 국가 공무원들이 어떤 공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전자서명 기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NPKI의 실제적인 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담당하고 있고요. GPKI의 담당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정부 전산정보관리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국제면허증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딴 면허증을 외국에서도 인정을 해주지요. 이런 식으로 전자서명 인증서, 공개키 인증서도 국가기관끼리 서로 상호 인증함으로써 A라는 나라에서 발행한 걸 B라는 나라에서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전자서명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가기 때문에 전자서명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서명법에서는 전자서명을 사용자의 신원과 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고유한 정보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술력으로서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한 전자서명만이 실제로 전자서명법에서 보호를 받는 전자서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서명의 구비 요건으로서는 서명자 인식 기능, 문서 내용 변경 여부 확인, 재사용 불가, 부인 방지 등의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전자서명은 그 특성으로 인해서 공개키 암호와 쉽게 매핑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암호화키, 공개키는 서명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고 자기 자신만이 비밀리에 간직하는 복호화키, 개인키는 전자서명을 생성하는 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키 암호 방식 또는 전자서명 방식의 큰 문제점은 공개키를 다른 사람이 바꿔치기 했을 경우에 엉뚱한 사람에게 문서가 간다든가 아니면 서명은 갑순이라는 사람이 해놓고 실제로 그 서명이 을순이 것인 줄 오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PKI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개키 암호 방식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전자서명과 이 전자서명을 활용하기 위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인 PKI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용자 인증과 개인 식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